여러분,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때문에 중국과 일본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거 아시죠? 그 일 때문에 지난 11월 18일 베이징에서 중일 외교 당국자들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로 이 사진 한 장.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국장 앞에 거만하게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내려다보는 중국의 류진숭 국장. 이걸 보면 일본은 중국에 완패당한 듯한 모습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바로 그 시점 중국 SNS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특정 화학 소재의 중국 수출을 중단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캐논, 니콘 같은 구체적인 기업명까지 거론됐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은 해당 소재를 직접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사실처럼 번졌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그런 조치는 없다.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다. 양국 정부가 모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가는 계속 흔들렸고 SNS에서는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한 달 안에 일부 웨이퍼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괴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양국 정부가 부인하면 할수록 루머는 더 퍼져나갔어요. 사실 이 루머가 나온 배경은 이거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상태였습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소문이 터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부가 부인했는데도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은 바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눈에 보였던 거죠. 그럼 도대체 시장이 상상한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 소재가 뭐길래, 그리고 그 소재를 둘러싼 구조가 어떻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화학 소재 하나쯤이야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중국 정도 되는 나라면 몇 달치는 비축해두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설마 소재 하나 때문에 공장이 정말 멈추겠어요?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렇다입니다. A사 제품이 안 되면 B사 제품으로 바꾸면 됩니다. 가격이 좀 오르거나 품질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도 생산 자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비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자원이라면 당연히 쌓아두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일본 대 중국의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특정 기업의 악의적인 수출 거부도 아닙니다. 이건 반도체 공급망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의 문제입니다. 어떤 소재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비싸지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아예 멈춥니다. 인쇄소에 잉크가 떨어지면 종이가 있어도 인쇄를 못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그런 소재가 한두 군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약점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핵심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대체 가능성과 운영 연속성은 다릅니다. 대체 가능성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나의 문제입니다. 운영 연속성은 계속 흐름이 유지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흐름이 멈추는 순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소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반도체 공정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잠시 빵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좋은 밀가루가 있습니다. 최신식 오븐이 있습니다. 숙련된 제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빵이 부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효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효모는 빵 레시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밀가루나 오븐만큼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다른 모든 재료와 장비가 완벽해도 빵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모는 까다롭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오래 보관하면 활성이 떨어집니다. 죽어버립니다. 효모 공급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 시간이 달라집니다. 부피가 달라집니다. 같은 레시피를 쓸 수 없습니다. 전체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빵사들은 한번 쓰는 효모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다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화학 소재가 딱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소재의 이름은 포토레지스트. 네,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뉴스에서도 잘 언급되지 않는 이름이니까요. 이건 반도체 회로를 처음 그리는 단계에서 쓰이는 감광성 화학 물질입니다.
극자외선 UV라는 빛을 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크기로 정밀한 회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없으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빵집의 이스트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서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축도 어렵습니다. 둘째, 품질 차이가 결과로 직결됩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회로 패턴이 무너지고 불량률이 올라갑니다. 셋째, 공정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정된 공정에서 이 물질을 바꾸려면 전체를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재료가 아니라 공정 전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약 70%입니다. 가장 첨단 공정에 쓰이는 EUV용은 95%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공급자가 극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건 대체할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잠시 흔들렸을 때 중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SMIC의 생산 수율이 20%나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수율이라는 건 제대로 만들어지는 비율인데요. 이게 20% 떨어진다는 건 엄청난 손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봅니다. 그럼 정말로 일본이 공급을 막으면 중국 공장은 멈출 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SMIC나 CXMT 같은 곳들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첨단 포토레지스트의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90%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붐 때문이죠. 범용 디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공급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바로 이 타이밍에 생산 설비 확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진입할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설비 증설 속도가 늦어집니다.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시장 진입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일부 웨이퍼 공장이 한 달 안에 멈출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멈춘다, 안 멈춘다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선택지, 재고를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좋은 생각 같죠? 하지만 포토레지스트는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빵의 이스트처럼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게 됩니다. 대량으로 쌓아둬도 몇 개월 후면 품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금이 묶이고 특수 보관 시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 대체 공급선을 시험하는 겁니다. 한국, 미국, 유럽 기업들에게 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생산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 물량을 떠안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새 공급사를 승인하고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1년이면 일반 산업계의 10년입니다. 사업 그만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 공정 조건을 낮추는 겁니다. 첨단 공정 대신 구형 공정으로 돌아가면 대체재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습니다. 지금 HBM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타이밍에 구형 공정으로 돌아간다는 건 시장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선택지, 제품 구성을 조정하는 겁니다. 첨단 제품 생산을 줄이고 범용 제품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략적 후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됩니다. 회사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자, 이제 보이시나요? 어느 선택지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택해도 손실이 발생하거나 회사는 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공급 감소로 이어집니다. 디램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지금 국면에서 이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이 두려워한 건 공장이 멈출 거라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 네 갈래 길 중 어디로 가든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그 구조적 딜레마였습니다.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된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여름,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포토레지스트였습니다. 당시 한국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이겼다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한국이 무엇을 바꿨는가입니다. 첫째, 공급망을 다변화했습니다. 일본 외 지역에서 대체 공급선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흥미롭게도 일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직접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오카 공업은 인천 송도에 공장을 세워 이미 생산 중입니다. JSR은 충북 오창에 2026년 양산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미토모 화학 같은 일본 소부장 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왜냐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거대 고객을 일본 기업들이 외면할 수는 없었던 거죠. 셋째, 국내 기업들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이 국산화의 성과를 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대기업이 투자했습니다. 넷째, 품질 검증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새 공급사를 빠르게 승인하되 안전성은 확보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예방주사를 단단히 맞은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공급망은 꽤 탄탄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도 한국산이나 혹은 한국을 거친 일본산 소재로 안정적으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얻은 건 승리가 아니라 운영 방식의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멀티소싱, 로컬 생산, 최빠른 검증 체계, 이 세 가지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중국은 한국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 업체들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습니다. 이번 사태가 길어진다면 조달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국이 가능했던 건 기술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정학적 위치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미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소재 기업들도 비슷한 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반도체가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군사와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급망이 글로벌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에 팔면 미국 시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미국 규정을 따르면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어느 편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정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울질의 결과가 공급망의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공급망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공급망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공급망이 아니라 규칙망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 규칙을 누가 만들고 누가 따르고 누가 우회하는가,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게임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한국은 2019년의 경험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단일 공급선에 의존하는 구조를 줄였습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도쿄오카의 송도 공장, JSR의 오창 공장, 스미토모의 투자 확대. 이런 움직임들이 한국의 공급망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한국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 같은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협상력이 됩니다. 넷째,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디램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국면에서 중국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중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도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 반도체 수출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도 여전히 특정 소재나 장비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끊기면 안 되는 병목은 무엇인가요? 그 병목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대체 가능성은 기술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검증과 운영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지정학적 충격이 왔을 때 우리는 생산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협상력은 어떤 대체 불가능한 영역에서 나오나요? 이 질문들의 명확한 답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된 겁니다. 답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공급망을 계속해서 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포토레지스트 루머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무엇일까요?
일본의 힘일까요? 중국의 약점일까요? 아니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숙제일까요? 첨단 제조업은 더 이상 무엇을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이 끊기지 않게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공급망은 단순히 물류가 아닙니다. 그건 연속성, 검증, 신뢰, 규정이 맞물린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흔들릴 때 시장은 확인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는 지금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